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슴이 설레는 감정은 젊은 사람들만의 몫이라고요. 50이 넘으면 마음도 조용해지고 인생도 순리에 맡기게 되며 더 이상 설레거나 두근거릴 일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한 남자가 저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한 눈빛과 아주 가벼운 손길 하나로요. 그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고 낯설지만 따뜻한 사연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여자인데 그의 작은 친절에 가슴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올해 54세이고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믿고 의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언성이 높아지더니 어느 날은 제 뺨을 때렸고 그 다음엔 밀치고 물건을 던지고 밤중에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넘게 참아왔습니다.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남편이란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밥을 하다가 그의 발길질에 등을 맞고 쓰러졌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걸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그 집을 나왔습니다. 자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멍자국으로 가득한 몸과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바티를 하고 채소를 팔고 저녁에는 낡은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오일장 채소 아주머니라고만 부릅니다. 전 남편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안겼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아마 당신 마음속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굴 판단하거나 슬픔을 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늦지 않게 누군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려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튜브가 당신에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줄 겁니다. 조용하고 따뜻하며 마음 한구석을 다독여주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엔 제 마음이 마을 입구 언덕처럼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도 없고 소리도 없고 바람만 스쳐가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죽은 듯한 그 고요함을 흔들어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처 언덕 너머 농장에 외국인 실습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제 집 앞 흙길을 지나가며 활기찬 웃음소리를 남겼습니다. 선크림 향기와 젊은 에너지, 제가 한참 잊고 지냈던 것들이었죠. 그들 중 한 사람이 특히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키가 크고 피부가 까만 남아프리카에서 온 청년 엘리아라는 남자였습니다. 처음 그를 본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던 아침, 저는 밭에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어눌한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낯설면서도 슬퍼 보였고 무언가를 간직한 듯 깊었습니다. 엘리아는 항상 그룹의 맨 뒤에 조용히 걸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다른 이들처럼 시끄럽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가 가을가에서 다친 아기 고양이를 조심스레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덩치는 컸지만 손길은 조용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를 보면
왠지 모르게 가까우면서도 먼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들은 적 있는 노래 같지만 제목은 떠오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마음을 쉽게 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부엌 창가에서 그가 지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용함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어딘가를 툭 하고 건드려 놓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있어도 마음속에 깊은 세계를 간직한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젊은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장난도 자랑도 관심을 끌려는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조용히 일하고 눈빛으로 인사를 건네며 저를 보면 반드시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 배어있는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단 한 번도 예의 없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에 대한 존중이나 조용한 배려를 잊고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엘리야를 통해 저는 조용함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품위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전고 저는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 지나가던 길이었고 저는 이유도 없이 불쑥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어요? 세상에 다른 나라도 많은데. 엘리야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할지 말지 망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마루에 앉아 흙먼지를 털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 엘리야의 어머니는 광산에서 일하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지역 병원은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마침 몇 달간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한국인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어머니를 수술해 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수술이었지만 그 타이밍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엘리야의 가족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왔고 그는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돌아오고 싶은 곳이고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땅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엘리야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한 감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무나 그런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가 저 멀리 농장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한 사건에 감동받아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감사를 전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돈이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다 전하지 못한 감정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살려준 한국인 의사 이야기를 들은 후로 저는 엘리야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눈빛에 담긴 순수함이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한국에 오기 전 무려 4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취미로 한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려는 목적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감사한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고 싶었고 그 나라의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며 살아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농촌 지역 근로 교류 프로그램에 신청했고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예전에 그 의사가 잠시 머물렀던 시골이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왜 도시가 아닌 시골을 선택했어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요. 엘리야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모든 일이 시작된 곳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여 그의 무릎 위에 얌전히 놓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가을가에서 다친 고양이를 안아올렸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마을의 땅을 일구며 누군가의 은혜를 조용히 갚아나가고 있는 손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침마다 엘리야가 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조용히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 세계에서 온 남자가 이곳에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걸음은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고집스러움 속에서 저는 오래 잊고 지낸 어떤 믿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감정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느꼈던 그 감정을 직접 체험하고자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남은 인절미를 정리해 들고 나가 실습생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모두 파티를 마치고 돌아간 뒤였고 엘리야만이 혼자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인절미가 담긴 통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고맙다며 웃었고 저는 인사를 건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시작된 곳에서 잠시라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멀리 산에 스며든 안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참 묘했습니다. 그리움이면서도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품은 듯 했습니다. 엘리야, 그 말은 예전에 그 한국인 의사가 살았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했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머니는 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춥지만 따뜻해.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해. 그 말을 하실 때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짧은 만남이 어머니에게 왜 그토록 깊은 감사와 감동을 남겼는지 이해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직접 한국에 와서 그 사람들 사이에 살아보며 그 따뜻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느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함이라는 말을 외국인의 입에서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살아오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인데 그날처럼 깊이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오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젊음이란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자기만의 무언가를 찾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그가 왜 한국에 왔는지를 들었을 때 저는 말없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아왔지만 대부분은 겉으론 활기차도 마음속은 공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조용함 속에 깊은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었고 그가 가진 삶의 이유는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저는 마을 끝에 있는 막걸리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실 생각은 없었고 단지 얇은 옷 위로 떨어지는 비를 피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희미한 노란 전등 아래 조용한 분위기 속에 엘리야가 안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막걸리를 홀짝이며 턱을 괴고 있었고 마치 누구와 말없이 대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고 돌아설까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하고 배려 깊은 표정이었습니다. 비 피하시려고 오신 거죠? 괜찮으시다면 여기 함께 앉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조용히 의자 위에 올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누군가와 자리에 함께 앉은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인사도 목적 없는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비를 피하다가 마주한 한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조용한 막걸리집, 그리고 엘리야의 눈빛. 무언가 마음속에 차분히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막걸리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부드럽고 끝에 가서 살짝 남는 여운처럼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외로운 순간일수록 우리는 숨기고만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날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따뜻한 막걸리 한 잔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 빗소리가 오래된 슬픈 노래처럼 귓가를 맴돌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엘리야가 아무런 판단도 없이 조용히 들어주는 그 눈빛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지만 그날만큼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꺼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오래전부터 식어 있었어요.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함께 사는 그림자 같은 사이였죠.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따뜻한 말도 없었어요. 남편은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바라봐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그는 늘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고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숟가락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한 그 시간이 얼마나 공허했던지요.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집을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트럭 사고였어요.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했죠. 모든 게 단 한 통의 전화로 끝났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막걸리 잔을 꼭 쥐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그냥 더는 살아갈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 순간 고개를 숙이자 제 머리카락이 어깨를 따라 흘러내렸고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존재감이, 그저 듣고 있다는 그 느낌이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제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오늘이 오기 전까지는요, 살면서 스쳐가는 순간들이 많지만 어떤 순간은 평생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날의 눈빛처럼, 그날의 손길처럼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빗소리가 조용히 들려오는 막걸리집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오래된 슬픔들을 꺼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제 말을 다 이해했을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하는 표정도 없었고 어설픈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문득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을 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손이 제 손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부드러웠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라면 손을 빼야 했습니다. 예의상 그리고 익숙한 거리감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손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마치 손바닥 위로 날아든 가느다란 실한올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살며시 손가락을 모았습니다. 어떤 손길은 육체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떨리고 더 오래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빗속에서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법입니다. 막걸리 집에서 일어날 때쯤 머리가 살짝 어지러웠습니다. 막걸리가 독하진 않았지만 점심도 거른 탓에 금세 취기가 돌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끊이지 않던 마음속의 비처럼 조용하고 지루하게. 엘리야, 저 먼저 갈게요. 문 앞에 서서 조심스레 말하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팔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 손을 잡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밤길은 왠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아래 두 사람의 발자국만 고요히 남았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셔츠는 이미 다 젖어 있었고 소매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미세하게 떨리게 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오래된 외로움이 깨어났기 때문일지도요. 잠깐 들어오세요. 옷이 다 젖었잖아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눈을 마주칠 용기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초대였지만 제 안에서는 오랜 침묵을 껴안고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비 내리는 밤에 주방 안이 물이 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갑게 느껴질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위에 물주전자를 올렸습니다. 파란 불꽃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엘리야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무언가를 꼭 붙잡으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그의 셔츠에서는 아직도 빗물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부어가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모기 소리도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제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따라 2개의 잔을 준비했습니다. 한 잔을 그의 쪽으로 밀어주었지만 엘리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고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말이 없는 그가 오히려 누구보다 제 마음에 가까이 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 위에 조심스레 제 손을 올렸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도 붙잡으려는 것도 아닌 그저 당신도 나처럼 느끼고 있나요, 엘리야?
라고 묻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두운 눈동자에 주방의 노란 불빛이 작게 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안 와도 될까요?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구름을 천천히 밀어내는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계속해서 이 차가운 공기 속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어떤 순간에는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집니다.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두 사람이 동시에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작은 부엌 안은 끓는 찻주전자 덕분에 따뜻했지만 저희 사이의 공기는 또 다른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나란히 앉은 채 입가에 남아있는 막걸리의 향기와 끊임없이 내리는 빗소리가 조용히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10수년간 혼자 먹던 밥상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이 침묵은 감정으로 가득했고 암묵적인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엘리야를 더 이상 외국에서 온 젊은 남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주름지고 지친 54세 여인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었고 진심 어린 품과 따뜻한 숨결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그것은 영화처럼 불타오르는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질문 같았습니다. 조금만 당신의 세상에 머물러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물러서지 않았다는 건 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제발 더는 아프게 하지 말아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부엌의 조명은 여전히 부드러운 빛을 냈고 시간의 틈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놓아주었습니다. 이성도 거리도 과거도 모두 잊은 채 그날 밤 우리 둘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언가가 달라진 다음 날 아침은 늘 조용하다고요. 하지만 그날 아침 저의 작은 부엌에서는 무언가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우며든 희미한 아침 햇살이 아직도 따뜻한 제 어깨 위로 살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슴 위까지 정성스럽게 덮여 있었고 옆자리에 엘리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살짝 조여왔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모든 것이 빗속에서 사라져버린 꿈이 아니었을까 두려운 듯이요. 그때 향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따끈한 쌀죽 냄새, 다진 파향, 그리고 어디선가 익숙하지만 남편의 것은 아닌 향기까지.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걸쳐놓은 외투를 입고 부엌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은 셔츠는 어제 제가 문 뒤에 걸어두었던 흰 셔츠였고 소매를 팔꿈치까지 올려 단정하게 정리해둔 모습이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마치 이 부엌이 그에게 낯설지 않은 공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제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은 머쓱한 듯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셨군요. 잠시의 정적 뒤에 그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깊고 진지한 목소리로요. 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가볍게 놓이는 동시에
다른 어딘가는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정, 그 감정을 이렇게 뚜렷하게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린 이후로 제 삶이 동화처럼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농장에서 일했고 저는 여전히 혼자 정원을 가꾸고 밥을 짓고 나무에게 말을 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이상 길고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제 집에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예의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틈틈이 들러 과일 바구니를 건네거나 말없이 따뜻한 눈빛만 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성급하지 않고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상처와 망설임,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슬픔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다음 해봄 엘리야는 실습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이야기를 나눴던 그 오래된 사당 언덕으로 함께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별은 슬플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조용히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제게 은혜보다 더 귀한 걸 주었어요. 그건 신뢰입니다. 엘리야는 3월의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아침 떠났습니다. 그가 붉은 흙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서서 바라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혼자 먹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 저는 엘리야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번엔 간호학을 공부하러 한국에 다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 한국의 의사가 그의 어머니를 돌봐준 것처럼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그 집에 여전히 계시다면 제가 다시 들러 죽을 함께 끓여도 괜찮을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54의 나이에 저는 더 이상 동화 같은 사랑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진심으로 곁에 머물러 주길 제가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떠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더 이상 혼자는 아닐 것 같다고요. 삶은 종종 우리가 바라던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순간에 조용히 건네주곤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낯선 사람일 수도 있고 쌀쌀한 아침에 먹는 따뜻한 죽 한 그릇 혹은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떠나지 않는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54의 여성과 멀리서 온 청년의 이야기는 사랑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외로움이 깊이 닿아있던 진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혹시 당신의 삶에도 조용히 찾아와 무언가를 바꿔놓은 만남이 있었나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당신의 밤에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